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어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사건, N번 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죠, 조주빈 씨. 대법원 선고 어제 있었죠,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어제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에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한 범죄 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하였는데 어제 대법원은 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작년에 24살이었으니까 66살이나 출소한다는 건데 전자발찌도 30년 출소 후에 차야 되고. 언뜻 봐서 중형 같은데 승 의원님, 네네. 이 정도 형량이면 적절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42년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한 몇백 년 없는 게, 때려야 됩니까? 예. 사실 이게 살인이라는 게 예.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유형력에 의한 살인도 있지만 네네.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세상에 이 동영상이 이 피해자들이 이 피해자들이 자연 수명을 할 때까지 사실상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인격적 살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무형적 살인을 저질렀다면 예. 나와 있는 죄명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집단 조직죄, 살인 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 관리 위반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살인이라는 게 유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까지도 예. 살인죄로 조금 의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이건 죄형 법정주의상 안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적어도 무기징역은 네.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네. 사실 42년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감경될지 네. 언제 가석방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 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예. 같이 좀 동참하고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예.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이 피해자들 가운데는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이게 범행인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형량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네. 법률로 규정돼 있고 예. 이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네. 마련됐습니다. 그 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만 공교롭도 그 시기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마련되고 말았는데 예. 이 사건 자체가 그 이전에 범해진 범행이다 보니 이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부가 이 양형 기준을 사실상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예. 피해자의 고통이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마련되어 있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면 징역 42년은 다른 범죄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양형 기준상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예.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이상 예. 그에 거의 다다르는 42년이라면 유기징역형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형량은 낮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죠.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박사방 조주빈 말고도요. 다른 핵심 피의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또 예. 뭐 무슨 붓다. 예. 정말 별별 닉네임이 다 있는데 이 그렇죠. 사람들 재판은 어떻게 사실 들어가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박사방의 2인자로 이제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붓다라는 사람인데요. 네. 사실 이 사람에게는 15년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네. 태평양이라고 이제 중간에 미성년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네.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장기와 단기를 결정을 해요. 그냥 일반 성인은 몇 년 이렇게 네. 나오는데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돼서 네. 장기와 단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높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이게 각갓이라는 사람이 있고 각갓이 이제 박사방 만드는 그 중간 단계의 왓치맨이라는 사람, 중간 역할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왓치맨에 대해서도 지금 7년의 이제 형량에 의해서 재판이 이제 확정되었는데 사실 지금 박사보다 진짜 더 악랄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문형욱이라는 각갓이었어요. 네. 각갓에 대해서는 지금 조주빈보다는 이 박사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 34년 예. 이제 형을 이제 받고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네. 이 조주빈 비롯해서 이 일당들 전체 형량을 합해 보면은 뭐 약 징역 한 110년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조주빈의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조주빈이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 28일 열린 1심 첫 공판 기일에서 조주빈이 곧바로 강제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예. 조주빈에 대해서 첫 재판 날 검사는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추가 기소된 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42년의 단순 합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를 선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에 상한은 50년이므로 그보다는 낮은 형의 범위에서 추가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네네. 사실 이번에 그 형량을 정하는데 아무래도 이 일당의 범죄 집단이다. 이 부분을 인정한 점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게 범죄 집단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네. 이렇게 마느냐의 감론을박이 굉장히 예. 많았어요. 사실 이 사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 집단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범죄 단체라는 죄명은 많이 적용됐었는데 범죄 집단이라는 죄명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도 제일 처음에 이 조주빈에게 기소를 할 때 처음에 범죄 집단은 빼고 사후에 또 추가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TOC 범죄라 그래서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라 그래서 초국가적 범죄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가입되어 있는 이행 입법으로 2013년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바꾸는데 네.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범죄 단체는 네. 통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고 내부 규율이 있어야 되고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지만 네. 범죄 집단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만 딱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면 범죄 집단죄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입법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사실 중고 자동차 일당들에게 범죄 집단죄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범죄 집단죄를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형이 경합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경합 과정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범죄 집단은 이러한 어떤 역할 분담과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나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죄 단체가 있고 네. 범죄 집단인데 단체는 보통 뭐 우리 말은 조직 폭력배. 조폭만 하는 건데 예. 박 변호사님 네네. 이런 사례가 지금 그동안 없었죠? 그렇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예. 처음입니다. 이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경우에 예. 실행한 범죄 외에도 그 실행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네. 법정형입니다. 네. 상당히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에 공동의 범죄 목적도 가지고 있고 체계도 정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계속적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 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물색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범죄 단체 등 조직죄는 조직폭력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나 적용되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네네.
현실, 즉 디지털 성범죄도 이제는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직 발생을 막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디지털 성범죄 엄단해야 한다. 이게 여성단체, 그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촉구를 해왔었는데 이 판사들도 사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제 그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 이런 재판이 나올 수 있었다. 그 판결이 이렇게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 예. 법 감정하고 예.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이 가끔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사실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인격을 말살하는 사실상의 살인범죄와 유사하다면 그런 범죄에서 엄단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똑같은 마음일 것이고 우리 판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네. 이 범죄를 접하는 어떤 그 판사님들의 마음도 당연히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예. 양형위원회에 있는 양형위원장께서도 원래 양형 기준이 기존의 판례를 네. 바탕으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데 예. 양형위원장께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기존에 판례 없다고 이 양형 기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형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죄질에 맞는 사실 형량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거든요. 예. 그 비난 가능성만큼 형이 확보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준이 지금 양형 기준에 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판사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게 또 이 영상물들 소지하고 유포하고 구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의 네, 네. 회원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높은데요. 네, 조주빈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형을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가담자들에 대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례 315건을 분석해 보면 예. 벌금형이 50.5%, 집행유예가 41.6%, 실형은 5.1%에 불과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번방 자료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20대 남성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재판부가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었고 네.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도저히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20대 남성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경에 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4,78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추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만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양형이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과거 강제추행의 경우에 의뢰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되곤 했습니다. 네. 집요한 신체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유용력 행사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 높은 형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제는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과도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과도기를 거쳐간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승교님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죠? 저는 처벌 강화도 중요한데 이 예. 디지털 성범죄는 생태계를 없애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생태계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직접적인 유형령의 행사를 통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을 내가 가지고 오는 범죄가 성범죄였다면 예. 이제는 그 착취를 한 영상을 외부에 보내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가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에서 조금 과잉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광고하는 사람. 네. 광고가 도로는 첫 번째 게이트잖아요. 예. 광고하는 사람이 저는 적어도 제작 유포하는 사람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 양형 기준에는 광고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예비 행위를 가장 약하게 처벌했지만 광고하는 그 행위부터 강하게 처벌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범죄 수익을 진짜 밥숟가락 하나라도 저는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함정수사도 많이 이야기하고 잠입수사도 얘기해서 이번에 들어봤지만 독립몰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소 전 보전 몰수할 수 있고 그걸 박탈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제도의 독립적인 몰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좀 제대로 된 범죄 이익을 환수하자. 그럼 이들이 사실상
그 영상을 외부에 돌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그런 수사 방법과 범죄 수익 환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 의원님. 네네. 모텔 그 한두 객실도 아니고 전체 객실에 그 몰래 카메라를 네네. 설치했다. 그래서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 이게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 의원님? 진짜 나빠도 예.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경기도 양평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이 있는데 한 20개의 객실이 있어요. 예. 그 전 객실에 모든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불법 촬영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를 했는가 하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해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정해서 이 일당들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방 하나하나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예. 그 모텔에 있는 직원을 매수해가지고 이 촬영을 하고 촬영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촬영자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너희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 일정 부분 협박 공갈까지 했다라고 하니까요. 예. 사실 이런 영역에 있는 어떤 불법 카메라 이건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진짜 잘못된 불법 카메라 좀 엄단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형사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모텔에 몰카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모든 그 객실에 다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영상이 또 배포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교수님? 배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네. 높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상 배포 여부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피해자가 여성이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장소도 단순히 모텔,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예. 학교, 아파트, 길거리 등 우리 일상 전반에 몰래카메라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과 지자체가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 여기 혹시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아니야? 한 네. 번쯤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상당히 예. 번거롭긴 합니다만 네네. 불을 끈 다음에 천장 전등 주변이나 TV 셋톱박스에 스마트폰 손전등을 비춰보면 예. 카메라 렌즈가 빛에 반사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일상적으로 어디 갈 때마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 전자발찌 훼손하고 살인 사건 저지른 그 강윤성 사건 첫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별말이 다 나왔어요 보니까요. 송 의원님. 네네. 뭐 맹목적 사랑 때문이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 내용을 사이코패스입니까? 듣고 예예. 예. 저는 예. 물론 뭐 강 씨 측 입장의 변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뭐 첫 번째 범죄 사실은 인정을 해요. 혐의는 인정하는데 첫 번째 피해자의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흉기는 그 피해자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피해 여성을 또 살해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나는 그 피해 여성에게 나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갚으려는 의사는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덧없이 2명이나 앗아간 강윤성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형을 받아 사형 밑에 마지막 네. 그 단어가 사형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법원이 꼭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윤성이가 제일 처음에 자수하잖아요. 예. 자수라면 그게 뉘우치는 정이 있으면 자수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반성문을 내는 이유인 듯하고 그러면 자수가 받아들여져서 감경하잖아요. 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형이 선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한번 감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래 자수는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개정의 정이 있으니까 자수 감경하겠다. 이러면 심신미약 옛날에 감경하듯이 안인욱도 그렇게 해서 사형 안 받았고 이영학도 이렇게 해서 사형 안 받았거든요. 예. 심신미약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성 자체가 자수 감경을 받기 위한 강윤성의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은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배 변호사,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